예, 메르스 확진자가 5명 추가돼 총 1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2명이 더 사망하면서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16명이 됐는데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진정 국면으로 들어설 듯 했던 메르스 사태, 3차 유행 고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내신 전병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와 함께 자세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주말을 정말 기점으로 해서 좀 진정되는가 했더니 계속해서 감염자가 나오고 있고요. 또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150명 감염 그리고 16명 사망자입니다. 2차 유행은 물론이고 이제 3차 유행까지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그 1번 환자가 중심이 된 평택 성모병원에서의 그 환자 발생 양상은 이제 종식이 됐고요. 그리고 14번 환자를 중심으로 한 삼성서울병원의 응급실에서의 환자 발생 양상도 오늘 보건당국의 발표를 보게 되면은 5명 확진 환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14번 환자와 연관된 그 이 감염 환자는 1명으로 이제 그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그 2차 진원지, 즉 삼성서울병원의 응급실에서 14번 환자와 연관된 환자 발생은 어느 정도 또 진정 국면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이제 새로운 문제는 그 삼성서울병원의 그 응급실에 후속요원으로 알려져 있죠. 137번 환자. 그 환자가 지금 2일부터 10일 동안 증상이 있는 상황에서 9일간 9일간 이제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많은 분들과 접촉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관리에 구멍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또 일단 이송요원 말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을 똑같이 했을 텐데 과연 괜찮겠는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삼성병원에서 그 접촉자들에 대한 자체 인력에 대해서 충분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런 비난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137번 이 확진 환자와의 접촉자들이 일단 밝혀진 것만 긴밀 접촉자, 또 간접 접촉자, 또 내부 직원, 또 함께 근무하는 이송요원에서 한 431명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이외에도 혹시 이제 그 응급실 구역 내에서 또 많은 다수의 그 신원 미상의 사람들과 또 접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431명에 대한 접촉자들에 대한 격리 조치는 물론이고 그들의 어떤 저희 주요 증상 그 발현 여부가 최장 14일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돼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431명에 포함은 되지 않았지만 그 2일부터 10일까지 그 응급실을 중심으로 한 구역 내에서 어떤 이동이라든지 있었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자발적으로 보건당국에 신고를 해서 격리 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대단히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37번 환자로부터 또 감염된 환자는 아직까지 드러나진 건 없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드러나면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문제가 되는 게 그 응급실을 이제 이용하는 그 많은 환자분들이 이 137번이 직접 그 이송을 도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환자분들이 대부분 또 질병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접촉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그 추가 확진 그 이 환자가 어느 정도 발생할 건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 안팎에서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 좀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앞서 14번 환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오늘까지 한 명이 만약에 14번 환자에게 접촉이 됐다면 삼성 서울병원에서 한 73명 정도가 일단 14번 환자로부터 감염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슈퍼 감염자인데 제2의 슈퍼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 그건 없다고 보십니까? 일단 137번 그 환자가 제3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또 14번 환자로 인해서 감염이 된 그 지금 그리고 지방으로 가면서 지방에서 몇몇 군데 병원을 다니면서 이 그 뭐라고 그래 의료 쇼핑 형태로 해가지고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이 지금 3분 정도 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대전 을지병원이라든지 창원 SK병원이라든지 또 서울 그 양천구의 또 메디힐 병원 거기에서의 또 이 접촉자들에 대한 현재까지의 그 증상 발생 여부를 좀 관찰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다행히 그 새로운 그 추가 이 확진 환자는 보고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그 14번 환자로 인해서 감염된 환자와의 접촉자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이 질병을 이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요. 자, 이 메르스가 고령자한테 쉽게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30, 40대로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어요. 나는 건강한 장년이기 때문에 괜찮겠지 했던 분들이 깜짝 지금 놀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 질병은 지금 현재까지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예. 확산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들이 우연히도 대부분 다 연령이 많은 고령층 예, 예. 환자들이었다는 점에서 예. 초기에 이제 그 이 고령 환자들이 많이 감염이 됐는데 반해서 그 위에 이제 이 접촉자들이 많아지면서 그 접촉자들 중에서 확진 환자가 생기고 예. 또 그 확진 환자와의 어떤 접촉자들이 예를 들어 가족 내 접촉이든 그렇죠. 또 보호자가 있든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이 40대 30대 환자들 지금은 이제 환자지만 그 당시에 이제 보호자 자격으로 그렇죠. 이분들을 이제 예. 동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접촉자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30대, 40대까지 확진 그 이 연령층이 확대된 것으로 입원 생각을 치료 합니다. 중인 고령자를 간병을 하기 위해서 자녀분들이 많이 병원을 그렇죠. 찾기 때문에 그분들의 감염될 확률이 높아졌다. 그렇죠. 동반자로서, 보호자로서. 네. 그래요. 그 지금 비교적 젊은 30대 확진자들 있잖아요. 의사분들. 네네. 지금 서울 삼성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3명의 의사라 지금 새로 이제 드러난 사실인데 네. 지금 30대 중후반대 의료진이거든요. 네네. 자, 그분들 의료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태가 더 악화됐다 이런 이야기 나와요. 특히 네. 평택에 있는 그 경찰관도 굉장히 젊고 건강했던 분인데 네네. 갑자기 상태가 좀 안 좋아지는데 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건강한 분. 일단 의학적으로는 예. 이제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이 질병을 뭐 이렇게 잘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의 그런 경우다라고 돼 있습니다만 예. 또 예외적으로 이 질병 초기 단계에서 면역 기능이 이제 항진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질병이 급속히 악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종종 발생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 삼성 서울병원의 그 의사 선생님하고 또 평택의 경찰 공무원 그 두 분이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어서 그러니까 외부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때문에 더 많은 항체 면역력을 생산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생긴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 폐 기능이 급속히 이제 악화되고 그로 인해서 폐렴 증상이 심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인공호흡기까지 이제 장착을 해서 산소 공급을 받도록 하는 그런 그 상황까지 지금 그 이르렀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 의료진들이 이 두 분의 그런 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빨리 완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초등생 있잖아요. 7살 성남의 초등학생. 자, 오늘 나온 이야기가 지금 3차까지도 제대로 좀 확진이 안 됐잖아요. 근데 4차 검사도 오늘 정도 나올 줄 알았더니 이걸 보류를 했어요. 다시 재검사를 하겠다는 건데 왜 이렇게 이제 검사 결과 할 때마다 달라지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완치됐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음성과 양성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이 검사에 대한 신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검체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 검체라는 것이 이제 가래죠. 쉽게 말하면 가래인데 그 가래가 확보가 되려면은 자, 교수님 잠깐만요. 자, 교수님. 아까 7살 성남 초등학생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음성, 양성, 음성 그리고 또 4차 검사를 했는데 다시 좀 보류하고 재검사를 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자주 바뀌는 그 이유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그 증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객담을 채집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객담의 양이 과연 그 바이러스의 어떤 그 확진 검사에 충분한 양이냐 아니냐 그것이 결국은 이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줄 수가 있는 것인데요. 아마도 그 이 당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검체의 양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자주 이렇게 좀 변동이 생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아이의 경우에는 그 증상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해당 의료기관에서 당분간은 그 격리된 상황에서 상태를 계속 관찰하면서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음성 이 검사 결과가 나온다면은 이 아이의 경우에는 그런 상태로 해서 그 뭐랄까 완치 판정을 내려도 크게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1명의 그 어린아이들 감염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9명은 다 무증상으로 이제 양성 판정을 받았고 다 완치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의 경우에도 현재까지도 이렇게 무증상이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일정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검체를 다시 채취를 해서 양성 판정을 받게 되면은 그 상태로서 치료 종결 상태로 선언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저희들이 좀 상태가 좋지 않는 분, 35번 의사분 있잖아요. 그리고 평택의 그 경찰분 119번 환자인데 이 두 분에게 혈장 주입요법을 좀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상태가 별로 썩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혈장 주입요법이 어떤 거고, 자, 이게 과연 효과가 볼 수 있는 건지. 일단 이
완벽한 치료제가 현재까지는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제 보조적인 치료 방법으로서 예. 이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환자가 완치가 되게 되면은 예. 그 환자의 몸에는 이제 항체가 형성이 되게 되죠. 예. 그래서 이미 형성된 항체를 일단 혈장의 형태로서 그거를 이제 분리를 해서 그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법인데요. 이미 작년이죠.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 혈장 치료법이 적용이 된 적이 있었고요. 또 그 이전에 콩고에서 에볼라가 유행했을 경우에 그 완치자의 혈액을 경우는 혈액을 이제 투여를 했던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것이 치료 효과가 과연 있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점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치료 효과를 크게 기대는 하지 않더라도 일단 보조적인 요법으로 이 방법을 시험적으로 이제 시도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혈장을 투여하는 그 시기가 소위 말해서 그 사이토카인 폭풍, 이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는 그 전 단계에서 투여를 하게 되면은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두 분은 그 이후에 지금 이 혈장 치료가 시작이 돼서 아직까지는 그 치료 효과를 크게 지금 거두지 못한 것으로. 그러니까 항체가 형성된 태어난 환자의 혈장을 주입을 한 건데 그게 혈장이 이제 그 환자의 몸에 주입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겁니까? 그게? 일단 이미 형성된 항체가 체내에 들어감으로써 그 몸 안에 있는 그 메르스 바이러스와의 어떤 전쟁에서 일부 이런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도와주는 거군요. 그런 의미로 이제 항체가 형성된 혈장을 이제 주입을 해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수님, 지금 4차 감염자가 2명이 나왔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국에서는 지역 감염은 결코 아니다. 의료 체계 내에서 컨트롤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역 사회 감염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 감염된 사람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감염이 됐는지를 확인을 못할 때. 불특정한 사람으로부터 감염이 됐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그 경우에는 이제 이거 지역 사회에 이 바이러스가 누군가로부터 퍼지기 시작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두 사람의 경우에도 일단은 그 밀폐된 공간. 그렇다면 장소의 문제는 아니네요. 그렇죠. 폐쇄된 공간 안에서 이 접촉된 경우에 그 다른 사람에게 그 질병을 감염시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면은 이미 그 감염원은 알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개방된 그런 일반적인 그 사회 공간이 아니고요. 어떤 아주 좁은 공간 안에서 밀접한 그런 접촉이 있는 상황에서 그 감염을 일으킨 거기 때문에 이 상태는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교수님, 이번 주가 이제 거의 한 달이 돼갑니다. 자, 확산세가 좀 꺾여야 될 텐데 6월 중순 아니겠습니까? 장마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자칫 7월, 8월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불안한 예견을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세계보건기구 평가단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역사회 발생에 대한 그런 대비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이 삼성병원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그 137번 이송요원 그분이 2일부터 9일까지 이제 증상이 있는 동안에 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2일 날 접촉했던 사람의 최장 잠복 기간 14일을 치면은 이제 16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9일 날까지 했으면은 23일 또는 2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장 24일까지의 이 이송요원과의 접촉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관리하면서 그분들에게서 확진 환자가 과연 얼마나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3차 진원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일단 판정이 될 것이고요. 또 거기에서 다행히 확진 환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이 질병의 또 이 통제가 또 가능한 범위가 되는 건데요. 항상 그렇듯이 일단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그렇죠. 그 잠복 기간 동안에 그 새로운 환자 발생되는 양상을 보면서 어느 정도 통제권 범위 안에 들어왔다 아니면 좀 더 관찰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 판단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방금도 보셨지만 삼성서울병원과 어떤 서울시 그다음 중앙정부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대목에서 민간 병원 있잖아요. 중앙정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전문가들이 또 도와줄 수도 있는 거겠죠. 정말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강력하게 대응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정말 이걸 지켜봐야 되느냐. 너무 불안하다. 이런 여론인데 전문가 또 질병관리본부장을 하셨는데
자, 어떤 대안 없겠습니까? 일단 통상적으로 그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항상 헤드쿼터입니다. 사령부죠.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일선의 지자체의 손발을 이제 그게 이제 보건소 인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 검사를 받아야 되는 병원은 질병관리본부의 이 역학조사관이라든지 즉각 대응팀 그리고 일선 지자체의 시군구 보건소에 그 보건소에 있는 그 종사자들하고 한 팀이 돼서 조사를 하게 되면은 병원은 자료를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제공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즉각 대응팀과 역학조사관의 지시에 따라서 해당 시군구 보건소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것이 일사불란한 협조 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국민들이 드디어 이제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권 안에서 지자체의 그런 보건소 요원의 또 병원의 협조를 받아서 이 질병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격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신뢰가 들 것입니다. 따라서 그 어떠한 경우라도 그 지자체에서 이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한 그런 그 방역 이 체계 대응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지만이 이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내신 전병률 연세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